어둠 속에서 여자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다. 2024년 10월 17일 새벽 4시 두만강 국경 얼음판 위 진흙과 피로 범벅이 된 여자가 얼어붙은 강 위를 기어가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은 너무 떨려서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조차 없었다. 거기서! 안 서면 쏜다!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궁견의 짖는 소리. 이 여자는 불과 12시간 전까지만 해도 2천만 북한 인민들이 매일 아침 라디오로 듣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었다. 친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평양중앙방송 간판 아나운서 박소연. 하지만 지금 그녀는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있었다. 탕! 총소리가 얼음판을 갈랐다. 박소연은 엎드렸고 눈물이 얼어붙은 볼을 타고 흘렀다. 왜 이렇게 살아야만 했을까? 이 이야기는 그녀가 마이크를 내려놓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둠 속에서 여자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다. 2024년 10월 17일 새벽 4시 두만강 국경 얼음판 위 진흙과 피로 범벅이 된 여자가 얼어붙은 강 위를 기어가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은 너무 떨려서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조차 없었다. 거기서! 안 서면 쏜다!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궁견의 짖는 소리. 이 여자는 불과 12시간 전까지만 해도 2천만 북한 인민들이 매일 아침 라디오로 듣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었다. 친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평양중앙방송 간판 아나운서 박소연. 하지만 지금 그녀는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있었다. 탕! 총소리가 얼음판을 갈랐다. 박소연은 엎드렸고 눈물이 얼어붙은 볼을 타고 흘렀다. 왜 이렇게 살아야만 했을까? 이 이야기는 그녀가 마이크를 내려놓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6개월 전 2024년 4월 평양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박소연은 이미 눈을 뜨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녀는 단 한 번도 알람 소리에 놀라서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28세 평양중앙방송 아나운서로 일한 지 5년째. 그녀는 북한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여자로 불렸고 매일 아침 7시 정각 전국에 울려 퍼지는 그녀의 목소리는 2천만 인민들의 하루를 여는 신호탄이었다.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시작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그 얼굴은 28년을 살아온 박소연의 얼굴이 아니라 인민 아나운서 박소연 동무의 얼굴이었다. 완벽하게 그려진 눈썹, 붉은 입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모든 것이 규정대로였고 모든 것이 당이 원하는 모습이었다. 평양중앙방송국으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같았는데 전용차가 그녀를 태우고 깨끗하게 정돈된 평양 시내를 가로질러 갔으며 창밖으로는 선전 포스터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위대한 수령님 만세, 주체사상 만세, 강성대국 건설. 그녀는 그 구호들을 외울 정도로 매일 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 방송국 건물에 도착하자 경비원이 경례를 했고 그녀도 미소를 지으며 답례했는데 그 미소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이제는 거울을 보지 않아도 지을 수 있을 정도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오늘 방송할 원고를 머릿속으로 되새겼다. 친애하는 수령님께서 함경북도 농장을 현지지도 하시었습니다. 같은 말을 같은 톤으로 같은 억양으로 5년째 반복하고 있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음향 감독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그녀는 마이크 앞에 앉아 헤드폰을 썼다. 소연 동무,
오늘 컨디션 어때? 감독이 물었고 그녀는 대답했다. 좋습니다, 동무. 언제나처럼요. 하지만 그 언제나처럼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녀는 묘한 공허함을 느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7시 정각 빨간불이 켜졌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북한 전역으로 퍼져나갔는데 그 목소리는 완벽했고 흔들림이 없었으며 당이 원하는 그대로였다. 친애하는 수령님께서 어제 함경북도 청진군 협동농장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농장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격려해 주시었고 그녀는 원고를 읽었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정말 그랬을까? 수령님께서 정말 농민들의 손을 잡아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두려웠다. 5년 전만 해도 그녀는 의심하지 않았는데 아나운서로 발탁되어 평양에 온 그날 그녀는 진심으로 자랑스러웠고 행복했다. 함경북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녀가 평양중앙방송 아나운서가 되다니 그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다. 부모님은 울면서 기뻐하셨고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영웅처럼 대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알게 되었다. 자신이 읽는 뉴스의 대부분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었다는 것을. 수령님의 현지 지도는 실제로는 몇 분에 불과했고 농장원들은 강제로 동원되었으며 수확량 통계는 실제의 2배로 부풀려졌다는 것을 말이다. 방송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선배 아나운서 김혜진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소연아, 오늘도 완벽했어. 너는 정말 타고난 아나운서야. 박소연은 감사하다고 답했지만 그 칭찬이 전혀 기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녀는 완벽한 거짓말쟁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점심시간. 방송국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TV에서 뉴스가 나왔다. 남조선 괴뢰들이 또다시 우리 공화국을 비방하는 삐라를 살포했습니다. 아나운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읽었는데 박소연은 문득 궁금해졌다. 남한은 정말 그렇게 나쁜 곳일까? 아니면 우리가 듣는 것도 거짓말일까? 오후 3시 2번째 방송 준비를 하던 중 음향 감독이 원고를 건네며 속삭였다. 소연 동무, 이번 원고는 조심해서 읽어야 해. 정치국에서 직접 검열한 거래. 원고를 받아든 그녀는 제목을 읽었다. 인민의 원수, 탈북 배신자 처단 원고에는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힌 사람들의 공개 처형 소식이 담겨 있었고 그들의 죄목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었다. 마이크 앞에 앉아 그 원고를 읽는 동안 박소연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반역자들은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을 정당화하고 있었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아나운서가 아니라 이 체제의 공범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박소연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완벽한 화장 아래 숨겨진 그녀의 진짜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5년 동안 거짓말을 방송한 그녀의 진짜 목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문득 그녀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도 너무 오래 감정을 숨기며 살아온 탓이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다. 차가 시내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교통이 통제되었고 길 양쪽으로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그녀가 운전사에게 물었고 운전사는 대답했다. 공개 처형이 있답니다. 탈북 시도자들을요. 박소연은 차창 밖을 보았고 그곳에는 기둥에 묶인 3사람이 서 있었다. 남자 2명,
여자 한 명. 그 여자는 그녀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다. 차는 천천히 그 앞을 지나갔고 박소연은 그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 공포에 질린 얼굴.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묘한 평온함도 있었는데 마치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보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박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가슴에 얹었다. 그 여자도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총소리가 울렸다. 박소연은 고개를 돌렸지만 귀에는 그 소리가 계속 메아리쳤다. 탕, 탕, 탕. 세 개의 생명이 사라지는 소리.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어제 자신이 방송으로 읽었던 그 반역자 처단 뉴스의 주인공이 바로 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방송국에 도착한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몸이 계속 경련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다. 나는 공범이다. 나는 그들을 죽였다. 내 목소리가, 내 방송이 저 사람들을 죽이는데 일조했다. 그날 방송은 최악이었다. 그녀는 원고를 2번이나 잘못 읽었고 목소리가 떨렸으며 감독이 여러 번 재촬영을 지시했다. 소연동무, 오늘 왜 이래? 몸이 안 좋아? 감독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제가 오늘 아침에 3사람이 총살당하는 걸 봤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어제 그들의 처형 소식을 방송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박소연은 처음으로 금지된 생각을 했다. 나도 여기서 떠나고 싶다. 이 거짓말의 나라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탈북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오늘 아침 본 그 장면처럼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은 그녀의 머릿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매일 밤 그녀를 괴롭혔다. 마이크 앞에 앉아 거짓말을 방송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조금씩 죽어가는 것을 느꼈다. 언젠가는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대로 살다가 영혼이 완전히 죽을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진짜 자유를 찾을 것인가. 일주일 후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더 이상 거짓말을 방송할 수 없다고. 더 이상 이 체제의 공범으로 살 수 없다고. 그날 밤 박소연은 작은 노트를 꺼내 탈출 계획을 적기 시작했는데 펜을 잡은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것은 자살 계획인지 생존 계획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는 더 이상 거짓된 목소리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마이크 뒤의 거짓말. 그것은 이제 끝나야 했다. 그날 밤 작은 노트에 탈출 계획을 적기 시작한 이후로 박소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겉으로는 여전히 완벽한 아나운서였지만 속으로는 매 순간 탈출만을 생각하는 이중생활이 시작된 것이었다. 문제는 어떻게 떠날 것인가였다. 평양에서 국경까지는 수백 킬로미터였고 그 사이에는 수많은 검문소와 보위부 요원들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녀는 얼굴이 알려진 공인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쉽게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 전국에 내 목소리를 아는 사람이 2천만 명인데 어떻게 숨어서 탈출할 수 있을까? 그녀는 밤마다 이 질문과 씨름했다. 며칠 후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다. 방송국 음향실에서 오래된 녹음 테이프들을 정리하던 중 박소연은 먼지 쌓인 캐비닛 뒤에서 작은 라디오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누군가 고의로 숨겨둔 것처럼 보였다. 호기심에 라디오를 켜자 잡음만 들렸지만 주파수를 돌리던 그녀의 손이 어느 지점에서 멈췄고 그때 들려온 목소리는 그녀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다. 여기는 자유아시아 방송입니다.
오늘은 북한 주민들의 실제 생활상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는데 남한 방송을 듣는 것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지만 그녀는 라디오를 끌 수가 없었다. 방송에서는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공개처형 실태, 정치범 수용소의 참상을 상세히 다루고 있었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자신이 매일 방송하던 위대한 업적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증거들이 제시되는 것이었다. 1시간 동안 라디오를 들은 후 박소연은 몸이 떨렸는데 그것이 공포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5년 동안 무엇을 한 거지? 나는 거짓말로 인민들을 속이는 앞잡이였던 거야. 그녀는 라디오를 다시 캐비닛 뒤에 숨기고 음향실을 나왔지만 그날 들은 내용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방송에서 박소연은 평소보다 더 완벽하게 원고를 읽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친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그 말을 하면서도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모든 게 거짓말이야. 나는 거짓말쟁이야. 하지만 곧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곳으로 갈 거야. 일주일 후 박소연은 용기를 내어 방송국 청소원 김숙희 아줌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김숙희는 함경북도 출신으로 박소연과 고향이 같았고 둘은 가끔 점심시간에 고향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아줌마, 혹시 중국 쪽 소식 들어본 적 있으세요?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요. 박소연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고 김숙희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소연아? 위험한 소리야. 그냥 궁금해서요. 뉴스에서 탈북자들을 반역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들이 다 나쁜 사람들일까 싶어서. 박소연이 신중하게 말을 이었고 김숙희는 한참을 박소연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내 조카가 5년 전에 중국으로 갔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앤 나쁜 애가 아니었어. 그냥 살고 싶었던 거지. 그 대화 이후로 박소연과 김숙희는 가끔씩 조용한 곳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김숙희는 자신의 조카가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한국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과정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들었는지 하지만 결국 성공했다는 사실도 전해주었다. 근데 소연아, 너 설마? 김숙희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고 박소연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아줌마, 저 더 이상 거짓말을 방송할 수가 없어요. 제 목소리가 사람들을 속이는 데 쓰이는 게 견딜 수 없어요. 박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김숙희는 그녀를 안아주며 조용히 울었다. 알아. 너 같은 착한 애가 이런 곳에서 평생 거짓말만 하고 살 순 없지. 하지만 소연아, 탈북은 정말 위험해. 잘못하면 죽어. 그래도 가야 해요.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도 죽는 거예요. 천천히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박소연이 단호하게 말했고 김숙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작은 쪽지를 건넸다. 이 사람을 찾아가. 평성시에 있는 조선족 무역상이야. 내 조카를 도와준 사람이야. 하지만 조심해. 이 사람이 널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는 모르겠어. 쪽지에는 평성시 중앙시장 근처 김철수라고만 적혀 있었고 박소연은 그것을 속옷 안쪽에 깊숙이 숨겼다. 이제 계획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 사실이 그녀를 흥분시키면서 동시에 두렵게 만들었다. 다음 주 박소연은 방송국에 출장을 신청했는데 명목은 지방방송국 순회지도였고 그녀의 명성과 지위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정이었다. 승인이 떨어지자 그녀는 평성시를 첫 방문지로 정했고 공식 일정 외에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평성시에 도착한 박소연은 공식 일정을 마친 후 숙소에서 빠져나와 중앙시장으로 향했는데 평양과 달리 평성시는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였고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시장 근처에 작은 무역사무소를 찾아 들어가자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김철수 씨이신가요? 남자는 박소연을 보더니 놀란 표를 지었는데 아마도 평양 억양과 깔끔한 차림새 때문이었을 것이다. 누구시죠? 남자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고 박소연은 김숙희가 알려준 암호를 말했다. 함흥에서 온 철새가 봄을 기다립니다. 남자의 표정이 변했고 그는 재빨리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다. 당신 평양에서 왔소? 김철수가 물었고 박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를 아시나요? 그녀가 물었고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얼굴은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순간 박소연의 심장이 멎었지만 김철수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뭘 원하시오? 중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남한으로. 박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김철수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탈북을 하려고 하오? 평양 사람이면 여기보단 잘 살 텐데.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며 살 수가 없어요. 박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하지만 쉽지 않을 거요. 특히 당신처럼 눈에 띄는 사람은 더. 준비가 되었소? 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박소연이 물었고 김철수는 숫자를 말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5년 동안 모은 돈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다. 그렇게 많이. 제가 어떻게. 박소연이 절망적으로 말했지만 김철수는 손을 저었다. 일단 갈 수 있는 만큼만 준비하시오. 나머지는 중국에서 일하며 갚을 수 있소. 하지만 조건이 있소. 무슨 조건인가요? 박소연이 긴장하며 물었고 김철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중국에 가면 한동안 숨어 지내야 하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되니까 그동안 식당이나 공장에서 일을 해야 할 거요. 힘들 거요. 당신 같은 평양 아가씨가 해본 적 없는 일들이요.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박소연이 단호하게 말했고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럼 준비를 시작하시오. 한 달 안에 다시 연락하겠소. 그때까지 최대한 많은 돈을 모으고 의심받지 않게 평소처럼 행동하시오. 무엇보다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평양으로 돌아온 박소연은 미친 듯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고 집에 있던 귀금속들을 암시장에 팔았으며 심지어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금반지까지 팔아야 했다. 매일 밤 그녀는 그 돈을 세었고 목표에게 조금씩 가까워질 때마다 탈출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다. 어느 날 방송 후 보이부 요원이 그녀를 불렀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박소연 동무, 최근 왜 자주 지방 출장을 가시오? 요원이 물었고 박소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지방방송국 아나운서들을 지도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중앙방송국의 노하우를 전파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렇소? 누구한테 그런 지시를 받았소? 요원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고 박소연은 국장의 이름을 댔다. 요원은 전화로 확인했고 다행히 국장이 사실이라고 증언해 주었다. 알겠소. 하지만 조심하시오. 요즘 탈북 시도가 많아서 모두가 예민하오. 요원이 경고하듯 말했고 박소연은 경례를 했다. 그날 밤 박소연은 계획을 앞당기기로 결심했는데 보이부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김철수에게 몰래 연락을 했고 그는 2주 후로 날짜를 잡았다. 10월 17일 새벽. 평성에서 만나시오. 그때부터 당신은 박소연이 아니오. 이름도 직업도 과거도 모두 버려야 하오. 마지막 2주가 지옥처럼 느껴졌는데 매일 방송을 하면서도 그녀는 이것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동료들을 보면서도 작별 인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괴로웠다. 특히 김숙희 아줌마에게는 조용히 감사하다고 말했고 김숙희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울었다. 잘 가, 소연아. 자유롭게 살아. 그리고 언젠가 내 진짜 목소리를 들려줘. 10월 16일 마지막 방송날. 박소연은 평소보다 더 일찍 방송국에 도착했고 텅 빈 스튜디오에서 혼자 마이크 앞에 앉았다. 5년 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담았던 그 마이크를 쓰다듬으며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안녕, 그리고 미안해. 나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저녁 7시 마지막 방송이 시작되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북한 전역에 퍼져나갔는데 그 목소리는 이전과 똑같이 완벽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철조망 너머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방송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겼는데 옷 몇 벌과 돈, 그리고 어머니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나머지는 모두 두고 가야 했다. 28년의 인생이 가방 하나에 담겼다. 새벽 3시, 박소연은 조용히 집을 나섰는데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후회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향했고 새벽 첫 기차를 탔다. 평성까지는 3시간이었다. 기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내가 본 마지막 평양일 거야. 이것이 내가 본 마지막 북한일 거야. 그리고 동시에 희망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기를. 평성에 도착한 박소연은 약속 장소로 향했고 김철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됐소? 그가 물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 그럼 이제부터 당신은 죽은 사람이요. 박소연은 오늘 평성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할 거요. 대신 김미경이라는 여자가 태어날 거요. 가짜 신분증을 받아든 박소연은 자신의 새 이름을 읽었다. 김미경. 낯설었지만 이것이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자, 이제 가시오. 두만강까지는 트럭으로 20시간이요. 힘들 거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오. 김철수가 말했고 박소연은 트럭 짐칸에 올랐다. 그렇게 북한 최고의 아나운서 박소연의 마지막 날이 끝났고 자유를 찾아 떠나는 김미경의 첫날이 시작되었다. 트럭 짐칸은 좁고 어두웠으며 냄새나는 천막 아래에서 박소연은, 아니 이제는 김미경은 몸을 웅크리고 있었는데 함께 탄 사람이 3명 더 있었고 모두 같은 이유로 트럭에 올라탄 사람들이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단지 트럭이 덜컹거린 때마다 서로의 몸이 부딪혔을 뿐이었으며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은 거친 숨소리와 엔진 소리뿐이었다. 20시간. 김철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시간 감각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 그것이 20분인지 20일인지 알 수 없었고 박소연의 몸은 점점 굳어갔으며 다리는 감각이 없어져 갔다. 트럭이 멈출 때마다 그녀는 긴장했는데 혹시 검문소에 걸린 것은 아닐까, 혹시 보이부가 발견한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다. 한 번은 정말로 검문소에 멈춰섰는데 군인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짐칸을 두드리는 소리에 모두의 숨이 멎었다. 뭘 싣고 가는 거요? 군인이 물었고 운전사의 대답이 들렸다. 공장 기계 부품입니다. 함흥으로 가는 길이요.
한참의 침묵 후 짐칸 문이 열렸고 손전등 불빛이 안을 비췄는데 다행히 그들은 기계 부품들 뒤에 숨어 있었고 군인은 대충 확인하고는 문을 닫았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을 때 옆에 있던 여자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짐칸 안에서 메아리 쳤으며 박소연도 눈물이 났지만 소리 내어 울 수는 없었는데 왜냐하면 울음소리를 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트럭이 완전히 멈췄을 때는 밤이었고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짐칸 안으로 밀려 들어왔으며 운전사가 손짓으로 나오라고 했다. 여기가 두만강 5km 전이요.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하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급했으며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네 사람은 트럭에서 내렸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박소연은 비틀거렸고 옆에 남자가 부축해 주었다. 괜찮소? 그가 물었지만 박소연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는데 말을 하면 평양 억양이 드러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저 산길을 따라가면 강이 나오. 국경 경비대 순찰이 이 시간마다 도니까 그 사이를 노려야 하오. 지금이 새벽 3시 30분이니 4시까지는 건너야 하오. 30분밖에 없소. 운전사가 급하게 설명했고 손전등으로 어두운 산길을 비췄다. 저기 보이는 불빛 피해서 가시오. 저건 경비 초소요.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개들이 있소. 트럭이 떠나고 네 사람만 남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서로를 제대로 보았는데 40대로 보이는 남자, 30대 여자, 60대 노인, 그리고 박소연이었다. 같이 가시다. 남자가 말했고 그들은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걷는 것은 상상보다 힘들었는데 발밑이 보이지 않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으며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다. 60대 노인은 숨을 헐떡였고 중간에 멈춰서 쉬어야 했지만 시간이 없었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여자가 노인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다. 30분을 걸었을 때 마침내 그들은 두만강을 볼 수 있었는데 달빛 아래서 얼어붙은 강은 은빛으로 빛났고 건너편에는 중국이 있었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자유가 있었다. 하지만 그 사이에 500m가 지옥이었다. 저기 경비병들이 보이요? 남자가 가리켰고 강변에 2명의 군인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저들이 지나가면 빨리 뛰어야 하오. 15분 안에 건너야 하오. 그들은 숨죽이며 기다렸고 경비병들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지금이요. 남자가 속삭였고 네 사람은 강으로 뛰어내렸다. 얼음 위에 발을 디딘 순간 박소연은 그 차가움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는데 신발을 뚫고 들어오는 냉기가 뼈까지 파고들었고 미끄러운 얼음 위에서 균형을 잡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중국을 향해 100m를 갔을 때 노인이 넘어졌다. 쿵 하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렸고 모두가 멈춰섰다. 여자가 급히 노인을 일으켰지만 노인의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았다. 아, 아파. 노인이 신음했고 남자가 입을 막았다. 조용히 하세요. 들려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강변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냐? 서라. 경비병들이 발견한 것이었다. 뛰어. 남자가 소리쳤고 그들은 미친 듯이 달렸지만 노인은 움직일 수 없었다. 나를 두고 가시오. 빨리.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여자가 울면서 말했다. 안 돼요. 같이 가야죠. 타타탕. 총소리가 울렸다. 총알이 얼음에 박히며 파편을 튀겼고 한 발은 노인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가.
빨리 가. 노인이 소리쳤고 남자가 여자의 팔을 잡아 끌었다. 박소연도 뛰었는데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200m, 250m. 총소리는 계속됐고 경비병들이 강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엎드려. 남자가 소리쳤고 그들은 얼음 위에 엎드렸다. 총알이 머리 위로 지나갔고 박소연은 얼음에 볼을 대고 눈을 감았다. 이렇게 죽는 건가? 자유를 보지도 못하고. 일어나. 계속 가야 해. 남자가 그녀를 일으켰고 그들은 다시 뛰었다. 300m, 350m. 중국이 가까워졌다. 하지만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아! 그녀의 다리에서 피가 흘렀다. 총에 맞은 것이었다. 갈 수 있어? 남자가 물었고 여자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갈 수 있어요. 가야 해요. 그들은 여자를 부축하며 계속 갔다. 400m, 450m. 그때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뚜둑. 박소연의 발밑 얼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10월 중순의 얼음은 아직 완전히 얼지 않았고 네 사람의 무게를 버티기에는 약했다. 조심해. 얼음이. 남자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콱. 얼음이 깨지며 박소연이 물속으로 빠졌다. 차가운 강물이 그녀를 집어삼켰고 순간 모든 감각이 마비되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그녀는 얼음 가장자리를 찾았고 간신히 손을 뻗었다. 잡아요. 남자가 그녀의 손을 잡아 끌어올렸고 박소연은 얼음 위로 기어 올랐다. 온몸이 젖었고 추위가 뼈를 관통했으며 입술은 파래지고 손은 떨렸다. 움직여야 해요. 멈추면 얼어 죽어요. 남자가 외쳤고 박소연은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걸어야 했다. 중국까지 50m. 마지막 힘을 짜내서 그녀는 걸었다. 뒤에서 경비병들이 점점 가까워졌고 개 짖는 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박소연은 앞만 보고 걸었는데 중국 땅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40m, 30m, 20m. 거의 다 왔어요. 여자가 소리쳤고 그 순간 총소리가 다시 울렸다. 타타탕.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10m, 5m. 마침내 박소연의 발이 중국 땅을 밟았다. 얼음이 아닌 흙. 그 감촉에 그녀는 무릎을 꿇었고 온몸이 떨렸으며 눈물이 쏟아졌다. 해냈다. 해냈어. 그녀는 중얼거렸고 옆에 여자와 남자도 땅에 주저앉아 울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다. 북한 경비병들이 여전히 강 건너편에서 총을 쏘고 있었고 중국 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었다. 일어나야 해요. 마을로 가야 해요. 남자가 말했고 그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50m를 더 걸어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중국 조선족 한 명이 그들을 발견했다. 탈북자들이야. 그가 소리쳤고 사람들이 나왔다. 빨리 숨겨야 해. 북한 경비병들이 쫓아올 거야. 한 조선족 아주머니가 그들을 헛간으로 데려갔고 담요를 덮어주었다. 여기서 숨어 있어요. 새벽에 중국 공안에게 신고할게요. 그래야 북한으로 안 보내져요. 아주머니가 속삭였다. 헛간에 숨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는데 모두 흠뻑 젖어 있었고 피와 진흙으로 뒤범벅이었으며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그들은 두만강을 건넜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뗀 것이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이 아니었으면 저 혼자. 박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남자가 손을 저었다. 우린 운명 공동체요. 함께 살아남은 거요. 여자는 다리에 총상을 천으로 감싸고 있었는데 피가 계속 흘렀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우린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새벽 5시 중국 공안이 도착했고 그들은 공안서로 옮겨졌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겠습니다. 며칠 기다려야 할 겁니다. 공안이 중국어로 말했고 조선족이 통역해 주었다. 작은 방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박소연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28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의 맛이었다. 비록 몸은 아프고 지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으며 더 이상 거짓말을 방송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됐다. 제 이름은 박소연이에요. 진짜 이름은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고 여자가 물었다. 무슨 일 하셨어요? 박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나운서였어요. 평양중앙방송. 순간 둘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 유명한 박소연? 남자가 놀라며 물었고 박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저는 그냥 자유를 찾은 한 사람일 뿐이에요. 여자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박소연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는데 그 웃음에는 5년간의 고통, 두려움, 그리고 마침내 찾은 해방감이 담겨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중국 땅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으며 박소연은 그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해냈어. 두만강을 건넜어. 이제 진짜 내 목소리를 찾을 수 있어.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중국 공안서에서의 사흘은 지옥 같았는데 작은 방에 갇혀 언제 북한으로 송환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박소연은 밤잠을 이룰 수 없었고 매일 아침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하지만 다행히 담당 공안이 조선족 출신이었고 그는 탈북자들에게 동정적이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베이징에서 멀어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박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공안은 한숨을 쉬었다.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 그동안 여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상부에서 알면 당신들을 북한으로 보낼 겁니다. 그의 말에 세 사람은 절망했는데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인가?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변에 있는 교회인데 탈북자들을 숨겨주는 곳입니다. 공안이 조용히 말했고 종이에 주소를 적어주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중국 공안들이 그런 곳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걸리면 저도 당신들도 끝입니다. 박소연은 그 종이를 받아들며 감사하다고 말했고 공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다. 지금 나가세요. 제가 30분 뒤에 출동 신고를 할 겁니다. 그 전에 최대한 멀리 가세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세 사람은 건물을 빠져나왔고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간 그들은 첫 차를 탔는데 연변까지는 8시간이 걸렸고 그 시간 동안 박소연은 창밖만 바라보았다. 중국. 이곳은 북한과 너무 달랐는데 자동차들이 많았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다녔으며 가게마다 물건이 넘쳐났다. 이게 정상적인 세상이구나. 우리가 얼마나 갇혀 살았는지 그녀는 생각했다. 연변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고 공안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 골목길을 헤매다 작은 교회를 발견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십자가가 달려 있었고 문을 두드리자 50대로 보이는 조선족 목사가 나왔다. 누구십니까? 그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고 박소연이 공안이 알려준 암호를 말했다. 두만강을 건너온 철새입니다. 목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그는 재빨리 주변을 살핀 뒤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빨리 들어오세요. 밖에서 보이면 안 됩니다.
교회 지하실로 내려가자 거기에는 이미 10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숨어 있었고 모두 같은 이유로 여기에 온 사람들이었다. 여기서 한국행 비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길면 2~3달 걸립니다. 목사가 설명했고 박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2~3달. 그 시간을 여기서 숨어 지내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다. 지하실은 좁고 어두웠으며 환기가 잘 안 돼서 항상 냄새가 났지만 그래도 안전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고 밤에만 잠깐씩 뒷마당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다. 음식은 목사가 하루 2끼를 가져다 주었는데 많지 않았지만 굶주리지는 않았다. 함께 지하실에 있던 탈북자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이는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중국으로 왔다가 돌아가지 못한 경우였고 어떤 이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한 경우였으며 어떤 이는 박소연처럼 자유를 찾아온 경우였다. 밤마다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를 위로했다. 언니, 정말 평양 중앙방송 아나운서였어요? 20살짜리 여자애가 물었고 박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왜 탈북을 했어요? 평양 사람들은 잘 사는데. 여자애의 순진한 질문에 박소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잘 산다는 게 뭘까? 배불리 먹는 게 잘 사는 걸까? 나는 매일 거짓말을 방송하며 살았어.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목사가 긴급하게 지하실로 내려왔다. 공안들이 단속을 나왔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기 탈북자 숨겨줬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확인 좀 하겠소. 공안의 목소리였다. 지하실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박소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또 잡히는 건가? 여기까지 와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누군가 지하실 문을 두드렸다. 이 아래는 뭐요? 공안이 물었고 목사가 대답했다. 창고입니다. 오래된 물건들만 있습니다. 열어보겠소. 공안이 말했고 문손잡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박소연은 눈을 감았는데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때 위층에서 다른 공안의 목소리가 들렸다. 대장님, 옆 건물에서 수상한 사람 발견했습니다. 지하실 문을 열던 공안이 멈췄고 한숨을 쉬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하지. 일단 그 사람부터 잡자. 발소리가 멀어졌고 공안들이 떠난 후 지하실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목사의 표정은 어두웠다. 여기는 이제 위험합니다. 당신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날 밤 그들은 짐을 싸야 했고 새벽에 트럭을 타고 다른 도시로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박소연은 한 달 동안 5군데를 옮겨 다녔는데 매번 공안의 단속을 피해 도망쳐야 했고 매번 새로운 숨을 곳을 찾아야 했으며 매번 잡힐 뻔한 순간들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함께 있던 탈북자 중 2명이 잡혀서 북한으로 송환되었고 1명은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해 인신매매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마침내 목사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들을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박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함께 있던 사람들도 울었다. 언제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목사가 대답했다. 일주일 후입니다. 베이징까지 가야 합니다. 그 일주일은 가장 길게 느껴졌는데 매 순간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고 진짜 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들었으며 북한에 두고 온 사람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특히 김숙희 아줌마 생각이 났는데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혹시 자신 때문에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었다. 마침내 출발일이 왔고 목사와 몇몇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을 베이징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다. 12시간의 긴 여행 끝에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고 한국 대사관 근처의 안가로 안내되었다. 내일 아침 대사관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한국 정부가 책임집니다. 목사가 설명했다. 그날 밤 박소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2달을 생각했다.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 밤 중국 공안서에서의 사흘, 지하실에서 숨어 지내던 날들, 공안의 단속을 피해 도망치던 순간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고 내일이면 정말 한국 대사관에 들어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새벽 5시 그들은 일어났고 목사가 마지막 당부를 했다. 대사관까지 100m입니다. 뛰어서 들어가세요. 중국 공안이 막을 수도 있으니 주저하지 마세요. 박소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목사의 손을 꽉 잡았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목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한국에 가서 자유롭게 사세요. 6시 정각. 신호가 떨어졌고 6명의 탈북자가 동시에 뛰었다. 100m. 박소연은 평생 이렇게 빨리 뛰어본 적이 없었는데 다리가 아팠고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공안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저기서 멈춰.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50m, 30m, 10m. 대사관 정문이 보였고 경비원들이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빨리 들어와요. 한국어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박소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다. 마침내 그녀의 발이 대사관 땅을 밟았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고 그녀는 땅에 주저앉았다. 해냈다. 정말 해냈다. 눈물이 쏟아졌고 옆에 사람들도 울고 있었다. 경비원들이 그들을 부축해 건물 안으로 데려갔고 한 직원이 말했다.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는 한국 땅입니다. 한국 땅.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소연은 비로소 안도했는데 2달 만에 처음으로 진짜 안전하다고 느꼈고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사관 직원이 따뜻한 차를 건네주며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소연입니다. 그녀가 대답했고 직원이 놀라며 물었다. 혹시 평양중앙방송 박소연 아나운서? 박소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직원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하지만 박소연은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다. 그녀는 단지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에는 지난 2달의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마침내 찾은 자유가 담겨 있었다. 일주일 후 그들은 태국으로 출발했다. 비행기를 타본 것은 이번이 2번째였는데 첫 번째는 북한 당 간부들을 따라 평양에서 지방으로 갈 때였고 이번은 자유를 향해 가는 비행이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고 박소연은 생각했다. 나는 이제 진짜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어. 태국에서의 일주일은 비교적 평온했는데 한국 대사관이 모든 것을 처리해 주었고 그들은 단지 기다리기만 하면 됐다. 그 시간 동안 박소연은 처음으로 진정으로 쉴 수 있었고 태국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 그녀는 조금씩 웃는 법을 다시 배웠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 표가 나왔다. 내일 인천공항으로 출발합니다. 대사관 직원이 말했고 박소연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내일이면 한국에 간다. 진짜 자유로운 나라에. 그날 밤 박소연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는데 그 얼굴은 2달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더 말랐고 더 어두워졌지만
동시에 더 단단해 보였다. 나는 살아남았어. 두만강을 건넜고 중국을 통과했고 이제 한국으로 간다. 나는 해냈어. 새벽에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박소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그 별빛이 그녀의 새로운 미래를 비추는 것 같았다. 엄마, 저 해냈어요. 제 진짜 목소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박소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베이징 대사관까지 100m.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박소연은 그때 몰랐다. 새벽 6시 신호가 떨어졌고 6명이 동시에 뛰기 시작했는데 박소연은 뒤에서 세 번째였다. 50m를 달렸을 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탈북자들이다. 중국 공안들이었고 그들은 예상보다 빨리 나타났다. 30m를 남겨두고 박소연의 앞에서 달리던 남자가 공안에게 붙잡혔는데 그는 발버둥 치며 소리쳤다. 가, 계속 가. 박소연은 그를 지나쳐 달렸지만 순간 발이 꼬여 넘어졌다. 일어나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의 팔을 잡았고 공안의 목소리가 들렸다. 잡았다. 나요. 놔주세요. 박소연은 발버둥 쳤지만 공안의 힘은 셌고 그녀는 땅에 끌려갔다. 대사관 정문에서 한국 직원들이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저 사람을 놔주세요. 그 사람은. 하지만 중국 공안은 박소연을 차에 밀어 넣었다. 차 안에서 박소연은 울었는데 대사관이 눈앞에 있었고 자유가 손에 잡힐 듯 했지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함께 잡힌 남자 2명도 차에 타 있었고 모두 절망에 빠진 얼굴이었다. 이제 북한으로 보내질 거야. 한 남자가 중얼거렸고 박소연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공안서에 도착한 그들은 각각 다른 방으로 끌려갔고 박소연은 작은 취조실에 홀로 남겨졌다. 밤이 되자 40대로 보이는 공안 2명이 들어왔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불순한 것이 있었다. 이름이 뭐냐? 한 명이 중국어로 물었고 박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미경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 평양에서 왔지? 말투가 그래. 공안이 그녀에게 다가왔고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너 같은 여자들 우리가 많이 봤어. 중국으로 돈 벌러 온 거지? 그럼 우리한테도 돈을 벌어야지. 그의 손이 박소연의 어깨에 올려졌고 그녀는 몸을 움츠렸다. 제발, 제발이요. 박소연이 애원했지만 공안은 웃었다. 북한으로 보내질래? 아니면 우리 말 들을래? 그의 손이 점점 내려왔고 박소연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다른 공안이 그녀의 입을 막았다. 소리 지르면 소용없어. 여긴 아무도 안 들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소연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인간이 아닌 물건처럼 대했고 그녀의 울음도 애원도 무시했으며 여자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했다. 어둠 속에서 박소연은 자신의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 같았고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벽이 되어 공안들이 나갔을 때 박소연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옷은 찢어져 있었고 몸은 멍투성이었으며 피가 흘렀다. 하지만 울음도 나오지 않았는데 모든 감정이 사라진 것 같았다. 나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틀째 밤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고 박소연은 저항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생각했다. 엄마 미안해요. 저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자유를 찾지 못했어요. 셋째 날 낮 새로운 공안이 나타났는데 그는 50대의 조선족이었고 박소연을 보자 얼굴을 찌푸렸다. 이게 무슨 짓이냐? 그가 다른 공안들에게 소리쳤고 그들은 변명했다.
국장님, 이 여자는 탈북자로. 하지만 조선족 국장은 손을 저었다. 당장 치료해줘라. 이런 짓은 용서 못해. 박소연은 의무실로 옮겨졌고 간호사가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많이 아프죠? 간호사가 조선족 말로 속삭였고 박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팠다.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고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조선족 국장이 박소연을 불렀다. 당신 정말 평양에서 왔소? 그가 물었고 박소연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왜 탈북했소? 그의 물음에 박소연은 처음으로 진실을 말했다. 저는 아나운서였어요. 평양중앙방송.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을 방송할 수가 없었어요. 국장의 눈이 커졌다. 평양중앙방송? 박소연? 박소연은 놀라며 그를 바라봤고 국장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당신 목소리 들으며 자랐소. 국경 근처 마을 출신이라.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도와주고 싶소. 하지만 여기선 힘들어. 내일 새벽 경비가 바뀔 때 뒷문이 열릴 거요. 무슨? 박소연이 물으려 했지만 국장은 이미 나가고 있었다. 새벽 4시. 기회는 한 번뿐이요. 그날 밤 박소연은 잠을 자지 않았고 부서진 몸을 억지로 일으켰다. 3시 50분 그녀는 복도로 나갔는데 국장의 말대로 경비가 없었다. 뒷문으로 향했고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이게 함정인가? 의심했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다. 문을 열고 나가자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박소연은 비틀거리며 걸었다. 몸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골목길을 헤매다 작은 교회를 발견했고 문을 두드렸다. 한참 후 목사가 문을 열었는데 박소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서 들어오세요. 교회 안에서 박소연은 쓰러졌고 깨어났을 때는 이틀이 지난 후였다. 목사의 아내가 그녀를 간호하고 있었고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하고 말했다. 박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는데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일주일 후 목사는 새로운 계획을 알려주었다. 베이징 대사관은 이제 위험해요. 다른 루트로 가야 합니다. 몽골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박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길이든 상관없었다. 단지 살아서 한국에 도착하기만 하면 됐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목사가 경고했지만 박소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아요. 저는 이미 지옥을 겪었어요. 이제 더 무서운 건 없어요. 거울을 보며 박소연은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는데 그 얼굴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깊은 상처와 슬픔이 새겨져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단단한 것도 생겼다. 나는 부서졌지만 죽지 않았어. 나는 더러워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살아남을 거야. 그날 밤 박소연은 공안서에서 당한 일을 작은 노트에 적었는데 언젠가 세상에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과 같은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는지, 탈북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는지를 말해야 한다고. 언젠가 내 진짜 목소리로 이 이야기를 할 거야. 거짓말이 아닌 진실을, 포장되지 않은 현실을. 박소연은 다짐했고 그 다짐이 그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 이틀 후 그녀는 몽골로 향하는 트럭에 올랐다. 긴 여정이 또다시 시작되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아나운서가 아니었고 세상의 잔인함을 온몸으로 경험한 생존자였다. 그리고 그 경험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트럭이 출발하며 베이징이 멀어졌고 박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살아남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한국에 가서 내 이야기를 할 거야. 침묵하지 않을 거야. 지옥의 나흘은 끝났지만 그 상처는 평생 남을 것이었다. 하지만 박소연은 그 상처를 숨기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그녀의 진실이고 그녀의 이야기였으며 그녀가 찾아가는 진짜 목소리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트럭은 이틀 밤낮을 달렸고 중국과 몽골의 국경지대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다. 박소연을 포함한 4명의 탈북자들은 짐칸에서 내렸는데 몸은 굳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앞에는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었고 브로커가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가 몽골이요. 걸어서 30km. 밤에만 움직여야 하오. 30km를. 한 여자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고 브로커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차로 갈 수 없소. 국경 순찰대가 있소. 걸어야 하오. 아니면 여기 남든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박소연은 가방을 메고 사막을 바라봤는데 지평선 너머에 자유가 있다고 믿어야 했다. 해가 지자 그들은 걷기 시작했다. 브로커는 앞장섰고 4명은 뒤따랐다. 사막의 밤은 상상보다 추웠는데 낮의 열기는 사라지고 얼어붙는 추위가 뼈까지 파고들었다. 모래는 발목까지 빠졌고 한 걸음 걷는 것이 고통이었다. 3시간을 걸었을 때 한 남자가 쓰러졌다. 못 가겠어. 다리가. 그는 신음했고 브로커가 돌아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일어나시오. 여기 남으면 죽소. 남자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박소연이 그의 팔을 부축했고 조금만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하고 거짓말을 했다. 아직 27km나 남아 있었다. 6시간째 물이 떨어졌다. 브로커가 가져온 물통은 금방 비었고 목은 타들어갔다. 물 좀. 여자가 애원했지만 브로커는 고개를 저었다. 없소. 참으시오. 박소연의 입술은 갈라졌고 혀는 입천장에 붙었다. 하지만 걸어야 했다.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 10시간째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다. 박소연은 앞에 호수가 보이는 것 같았고 나무들이 손짓하는 것 같았으며 멀리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소연아, 이리 와. 쉬어야지. 그녀는 그쪽으로 걸어가려 했지만 브로커가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다. 정신 차리시오. 그쪽은 길이 아니오.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저 멀리 불빛이 보였다. 저게 몽골 마을이오. 조금만 더 가시오. 브로커의 말에 모두가 마지막 힘을 짜냈다. 박소연의 발은 물집투성이었고 신발은 찢어져 있었으며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걸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마침내 그들은 작은 몽골 마을에 도착했고 브로커는 한게르로 그들을 안내했다. 여기서 이틀 쉬시오. 그 다음 울란바토르까지 차로 가오. 게르 안에 들어가자 박소연은 그대로 쓰러졌는데 온몸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틀 동안 그들은 게르에서 쉬었고 몽골 유목민 가족이 양고기와 수태차를 주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따뜻했고 박소연은 세상에 아직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몽골어로 말하려 했지만 몽골 아주머니는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사흘째 되는 날 지프차가 도착했고 그들은 울란바토르로 향했다. 8시간의 여정이었는데 길은 험했고 차는 심하게 흔들렸지만 사막을 걷는 것보다는 천국이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몽골 초원을 보며
박소연은 생각했다. 세상은 넓구나. 북한은 정말 작은 곳이었어.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것은 밤이었고 그들은 도심의 낡은 아파트로 안내되었다. 여기서 한국 대사관 연락을 기다리시오. 일주일 정도 걸릴 거요. 브로커가 말했고 돈을 요구했다. 박소연은 가지고 온 돈을 거의 다 지불했고 손에 남은 것은 몇 장의 지폐뿐이었다. 아파트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들이 있었는데 모두 같은 이유로 이곳에 온 사람들이었다. 20대 초반의 여자, 50대 부부, 10대 소년까지 다양했다. 밤마다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고 각자의 탈북 과정을 들으며 서로를 위로했다. 언니는 왜 북한을 떠났어요? 20대 여자가 물었고 박소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나는 아나운서였어요. 평양중앙방송. 순간 모두의 눈이 커졌고 소년이 놀라며 말했다. 정말요? 저 언니 목소리 매일 들었는데. 박소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나는 매일 거짓말을 방송했어. 사람들을 속였어. 그래서 떠났어. 50대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우리 모두가 그 체제의 피해자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대사관 연락은 오지 않았고 2주일이 지났고 3주일이 지났다. 돈은 바닥났고 음식도 떨어져 갔으며 모두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는 걸까? 여자가 불안하게 물었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한 달째 되던 날 브로커가 나쁜 소식을 가져왔다. 몽골 경찰이 단속을 시작했소. 여기도 위험하오. 움직여야 하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돈도 없었고 힘도 없었으며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박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는데 여기까지 왔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영원히 난민으로 떠돌아다니는 건가? 영원히 숨어 사는 건가? 절망이 엄습했고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소년이 그녀 옆에 왔다. 누나, 괜찮아요? 그가 물었고 박소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소년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탕을 꺼내 건넸다. 이거 드세요. 제가 아껴둔 거예요. 단 게 기운나요. 그 작은 사탕 하나가 박소연에게 다시 희망을 주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야. 이 어린 소년도 저 부부도 모두 힘들어. 하지만 모두 포기하지 않고 있어. 나도 포기할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기적처럼 전화가 왔다. 한국 대사관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대사관으로 오세요. 브로커가 전화를 끊고 소리쳤다. 됐소? 내일 대사관 가시오. 아파트 안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모두가 울고 웃었다. 그날 밤은 아무도 잠을 자지 못했는데 너무 흥분했고 너무 기뻤으며 동시에 믿기지 않았다. 박소연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는데 2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수척하고 상처투성이이고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다. 새벽에 그들은 옷을 갈아입고 준비했는데 가진 것이 없었지만 최대한 단정하게 꾸몄다. 한국 대사관에 가는 길 박소연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떨렸으며 다리는 후들거렸다.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박소연은 그 태극기를 보며 눈물이 났는데 저것이 이제 자신의 나라 국기라는 것이, 저 문 안으로 들어가면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국 외교관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집에 오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소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함께 온 사람들도 모두 울었고 외교관도 눈시울을 붉혔다. 이제 서류를 작성하시면 일주일 후 한국으로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관이 설명했고 박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서류에 이름을 쓰는데 펜을 잡은 손에서 힘이 빠졌다. 박소연. 나는 박소연이야. 이제 숨지 않아도 돼. 가짜 이름을 쓰지 않아도 돼. 일주일 후 인천행 비행기 표가 나왔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박소연은 울란바토르의 거리를 바라봤는데 이 도시에서의 한 달이 지옥 같았지만 동시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다. 여기서 그녀는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다. 공항에서 탑승권을 받았을 때 박소연은 그것을 한참 바라봤다. 인천, 대한민국, 꿈만 같았다. 비행기에 오르는 계단을 올라가며 그녀는 뒤를 돌아봤다. 북쪽 어딘가에 북한이 있었고 그녀가 28년을 살았던 곳이 있었다. 안녕. 그녀는 조용히 작별을 고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비행기가 이륙하며 몽골이 작아졌고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박소연은 생각했다. 나는 해냈어. 두만강을 건넜고 중국을 통과했고 몽골 사막을 횡단했어. 이제 한국으로 간다. 내 진짜 목소리를 찾으러.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그 햇살이 비행기를 비췄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고 박소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비행시간 4시간. 박소연은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못했다. 너무 흥분했고 너무 떨렸으며 동시에 두려웠다. 한국은 어떤 곳일까? 나는 적응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나를 받아줄까?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살아남았으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진짜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승객 여러분, 곧 인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고 박소연은 눈을 떴다. 창밖으로 한국의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름다웠다. 자유의 땅이 그렇게 빛나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박소연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스토리가 아닙니다. 탈북은 진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두만강의 얼음 위에서, 중국 공안서의 어두운 방에서, 몽골 사막의 뜨거운 모래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소연처럼 살아남은 사람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죽어간 이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강에서 얼어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송환되어 처형당하고, 인신매매되어 사라진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는 영원히 들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경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 마음대로 말하고 원하는 곳에 가고 꿈을 꿀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박소연의 이야기가 알려줍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자유를, 목소리를, 꿈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 지옥을 견뎌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얻은 자유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목소리를 찾아서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오늘이 누군가의 꿈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롭게 숨쉬고 계신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